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라면 모두들 공감할 수 있겠지만 저녁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자 고심되는 문제일 거예요. 집에서 차려 먹자니 번거롭고 식재료 관리하기도 힘들고 매번 사 먹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죠. 배달시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 데다가 요즘은 배달비도 치솟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해봤자 그렇다고 해서 딱히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 저도 어쩌다 한 번씩은 차려 먹고 어쩌다 한 번씩은 사 먹고 그런 평범한 직장인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집안에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가면 아유, 내가 배달을 너무 많이 시켜 먹었구나. 이제 건강관리도 좀 하고 돈도 아껴야 하는데 하고 반성하지만 며칠 후면 다시 똑같아지는 건강까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런 직장인의 생활 말이에요. 주변에 둘러보니 혼자 사는 친구들은 다 저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아주 부지런한 친구 한둘 정도가 집에서 해먹고 도시락도 싸다니곤 하는 정도였어요. 말로는 부럽다, 대단하다고 하지만 차마 따라할 엄두는 안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귀갓길에 집 근처에 새로 생긴 가게를 봤어요. 도시락 전문점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마침 그날은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 않은 터라 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 가게로 향했어요. 일단 포장 용기가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단 호감도가 생겼고요. 가격은 살짝 비싼 편이었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좀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시판하는 반찬이나 음식들은 전반적으로 간이 좀 센 편이잖아요. 옵션도 다양해서 양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그 후 저는 당연하게도 이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방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가게는 별로 크진 않았지만 깔끔했고 도시락을 먹고 갈 공간도 작게나마 마련되어 있었죠. 아주 가끔 도시락을 먹고 가는 날도 있었어요. 가게에는 TV를 놓지 않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놔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비우며 밥을 먹기 좋더라고요. 직원은 단 2명뿐인 것 같았어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해주는 분과 안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분이었죠. 나이로 봐서는 계산을 해주는 쪽이 아르바이트생이고 조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아닐까 싶었어요. 가끔 조금 늦게 방문하는 날이면 조리하시는 분이 혼자 남아 계시다가 손수 도시락을 포장해 주시고 또 계산까지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아르바이트생을 일찍 보내는 좋은 사장님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도시락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집에 도착한 저는 도시락을 식탁에 내려놓고 포장을 뜯으려는 참에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귀여운 메모지에 어울리지 않는 정갈한 글씨체로 그동안 제가 먹은 모든 음식은 본인이 만들었다는 고백에 가까운 말과 함께 전화번호가 쓰여 있더군요. 그동안 나를 쭉 지켜보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다소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가게에서 오가며 마주쳤던 인상이 썩 나쁘지는 않았어서 호기심도 조금 일더라고요. 대뜸 저에게 말을 걸거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정중한 느낌이기도 했고요. 다음날 한참을 망설이던 저는 그 번호로 연락을 해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 제 예상대로 가게의 사장님이더군요. 저와는 나이 차이가 제법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이왕 연락까지 해본 거니 한번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나 해보자 싶어서 약속을 잡았어요. 직접 만나보니 키도 제법 크고 늘 위생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얼굴도 멀쑥하게 생겼더라고요. 다만 나이 차이가 제법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철벽을 조금 쳤던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남자가 혼자인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요. 하지만 다소 색안경을 쓰고 보았던 저의 선입견과 달리 이 남자는 아주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성격이더라고요. 저와 잘 맞는 부분도 많았고요. 가령 보지도 않는 TV를 틀어놓기보다는 음악을 틀어놓는 걸 좋아한다거나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재즈라거나 하는 점이요.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같다는 게 의외로 만나기 힘든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휴식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싶은데 싫어하는 장르의 음악이 나온다거나 하면 제대로 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금방 친해져서 제법 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까지 편하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놓으라고 했는데 저도 놓지 않으면 계속 존댓말을 쓰겠다고 하는 거 있죠. 서로 존댓말을 쓰는 사이도 나쁘진 않았지만 어차피 친해지면 반 존대 비슷하게 되겠다 싶어서 서로 편하게 말을 놓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원래 사업이나 요리를 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요식업으로 뒤늦게 뛰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직접 요리를 배우고 창업이다 뭐다 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이 나이까지 오게 됐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전에 직업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조금 머뭇거리다가 대기업 건설사에서 일했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요리를 하는 남자라니, 심지어 건설회사였다니. 어쩐지 안 어울려서 웃음이 나면서도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까 싶어서 무척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대단하다. 멋있어. 집에서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고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신 건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기 쉽지 않잖아. 떨리거나 겁나진 않았어? 너한테 쪽지 보냈을 때가 더 떨렸던 것 같아. 어머, 이렇게 스윗한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나 설레. 요리하는 사람을 만나니 참 좋더라고요. 데이트를 하면서 소문난 맛집, 숨은 맛집들은 다 다녔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많이 먹어봐야 그만큼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다나요? 종류도 가리지 않고 온갖 맛집들을 어찌나 잘 알고 있든지요. 너무 잘 먹어서 얼굴에서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였어요. 가끔씩은 재즈바를 가기도 하고요. 이 남자는 밥 걱정은 절대 하지 않게 하겠다며 매번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했어요. 제가 맛있게 먹은 요리나 맛이 있다고 하면 같이 먹어보거나 제 설명을 듣고 그걸 연구해서 똑같이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절 위한 요리라며 송골송골 이마에 구슬땀 맺혀가며 내놓았던 그 음식들의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요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더군요. 칼질을 너무 잘해서 놀라고 계량도 제대로 안 하고 척척 눈대중으로 해결하는데 간이 너무 잘 맞아서 놀라고 너무 맛있어서 놀라고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거기다 균형 잡힌 식단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몸무게는 조금 늘었지만 몸은 한층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서로 관리 좀 해야겠다며 운동도 같이 하고 산책도 참 많이 했어요.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죠. 이런 게 바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연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쌀쌀한 바람이 불 무렵 만났던 우리는 차갑고 따스한 바람을 지나 다시 한번 쌀쌀한 바람을 맞이하게 됐어요. 저는 이 남자에게 점점 깊이 빠져들었죠. 처음에 우려했던 걱정은 어느새 모두 사라지고 이 사람과의 미래를 점점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꿈꾸고 그려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의 기억자는커녕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더군요. 혹시 나를 아직도 재보고 있는 건가? 아님 나를 시험하는 건가? 결혼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도 있나? 아니면 혹시 집안에 지병이 있나?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나? 등등등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고민 끝에 이 남자를 붙들고 진지하게 우리 사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해? 진지하게 묻는 거니까 제대로 대답해줘. 어떻게 생각하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맘 알면서 그래? 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말을 돌리는 건데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만한 사이가 아닌 거야? 혹시 미래를 함께하기에 내가 모자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치면 내가 더 모자라지. 난 당신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그런 걸 상관할 거면 애초에 쪽지 같은 거 보내지 말지 그랬어. 알았어. 자세히 설명할게. 일단 내가 쪽지 써서 보낸 건 내 마음이 그만큼 확실했기 때문이야. 거기에 대한 의심만은 하지 말아줘. 결혼 얘기를 하지 않은 건, 아니, 못한 거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못한 건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우리 집 1년에 제사만 20번 넘게 지내. 제수 비용만 해도 엄청난데다가 엄마는 제사 전날부터 산더미같이 음식을 만드시지. 지금은 혼자서 다 하시지만 며느리라도 드리면 무조건 같이 해야 할 거야. 제사 줄이거나 없애자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죠. 집안 친척 어르신들도 못 말려. 이런 집에 시집을 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순식간에 시무룩해진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며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요즘 세상에 1년에 제사를 20번도 넘게 지내다니요. 저희 집도 제가 어릴 적에는 1년에 10번쯤 제사를 지내긴 했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명절 제사만 지내고 있거든요. 그마저도 이제는 하지 말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참이고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내 곧 평소의 제 신조가 떠올랐죠. 그건 바로 살면서 하나를 얻어보면 하나는 포기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좋은 남편을 얻게 된다면 좋은 실행마저 기대하는 건 너무 욕심이 아닐까? 재산은 포기해야 하는 항목이 아닐까 하고요. 결국 남편이 40살이 되던 해에 우리는 8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식을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그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부와 신랑이었어요. 신혼여행 가서도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본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우리는 한동안 빡빡하게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도 힘들게 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자는 것이 우리 부부의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결혼 과정은 어렵다면 어려웠고 쉬웠다면 쉬웠어요. 일단 저희 집과의 인사는 순조롭게 지나갔거든요. 마침 제 친구들이 하나씩 시집을 가면서 제가 주말마다 결혼식장에 다니던 때였어요. 부모님은 티는 안 내셨지만 은근히 조조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제가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자마자 언제쯤 소개해 줄 거냐면서 은근히 성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자 잠시 침묵하시더니 괜찮겠냐, 네가 고생이 많을 수도 있다 하면서 걱정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내 제가 고른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저를 믿어주셨어요. 집으로 인사 오던 날에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이내 사익감이 마음에 드셨는지 한박 웃음을 지으셔서 저도 남편도 안심할 수 있었어요. 제가 고른 사람을 부모님이 함께 믿어준다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편 시어머니가 믿으셨던 건 저도 아들도 아닌 바로 조상님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첫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조상님 얘기였거든요. 남편이 나이 40이 되어서야 결혼하게 된 것부터 모두 조상님 덕분이라는 것이었지요. 보이지도 않는 조상님에게 잘 보여야 하는 신세가 되고 보니 약간 아찔하기도 했어요. 제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시어머니는 조상님과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며칠 전 조상님이 꿈에 나오시더니 이렇게 며느리를 얻으려고 그랬구나.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용하시단다. 조상님이 환한 후광을 비추시더니 우리 며느리 이마가 참 환하고 예쁘구나. 우리 집은 조상님 덕분에 편하게 산다. 앞으로도 잘 모셔야 해. 처음에는 그렇게 조상님이 용하시면 남편은 진작에 결혼하지 않았을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기가 막혔지만 듣다 보니 시어머니 삶도 참 기구하다 싶었어요. 19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셔서 수백 번이 넘는 제사를 여태껏 혼자 치르셨을 테니 말이에요. 심지어 그때는 노할머니까지 살아계셨었다고 해요. 어쩜 도와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혼자서 잘 해내고자 끙끙대셨을 시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면 짠하기도 하고요. 옛날 분이셔서 호된 시집살이 같은 것을 조금 걱정하기도 했는데 그럴 만한 분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만 시어머니는 그저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만 당부 또 당부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마음 의지할 곳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특히 시아버지 되던 분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결국엔 그게 바로 조상님이 된 것이고요. 특히 어머니는 조상님이 꿈에 나오거나 꿈과 관련된 미신을 맹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녀석이 한창 방황할 때 꿈에서 이만한 불길이 보이는 거야.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었지. 연기만 나는 꿈은 흉몽이지만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길은 길몽이란 거 알고 있니?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를 내버려 뒀단다. 그 후에 우리 아들이 가게를 차렸고 많은 일이 잘 풀렸지. 이게 다 우리 조상님이 꿈으로 알려주신 덕 아니겠니? 그게 다 조상님께 공덕을 잘 쌓아서 된 거야.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 조상신이 돕는다 이런 말 들어봤지? 너 그런 집에 시집 온 거야. 그게 진짜 이유였어요? 어머니, 정말로요? 그렇고 말고. 내가 얘기한 적 없었니? 불이 어찌나 활활 타오르던지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했단다. 지금도 그 꿈이 선명해. 저는 그저 하하호호 웃으면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조상님 타령은 상견례까지도 이어졌고 친정 쪽엔 제가 미리 설명을 다 해둔 터라 역시 하하하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한편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를 알게 된 남편은 다소 허탈해 보였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요. 본인에게는 일생일대를 건 도전이었는데 단지 꿈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머니의 태도가 바뀐 것이었을 테니 말이에요. 실제로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그 허망함을 저한테 토로하더라고요.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하시다가 하루아침에 꿈 때문에 퇴사를 허락하신 거였다니 좀 허탈해. 당시에 꿈 때문에 태도가 바뀌신 걸 알았다면 오히려 어이가 없어서 퇴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 안 돼. 그러면 우리 못 만났잖아. 잠깐. 그러면 이게 진짜 어머님이 그토록 믿으시는 조상님 덕분인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셨든 아니든 결국엔 난 퇴사를 했을 거고 우리는 만났을 거야. 또 사람 설레게 한다. 이것 봐. 스마트워치가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올라갔다고 알림이 왔다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제사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마다 남편은 시댁에 갔다 왔고 돌아올 때마다 내가 너를 데려와서 괜한 고생시키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중얼거렸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미리 저를 데려와서 제사 준비를 돕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로 지레 겁먹는 성격이 아니었고 남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오히려 다독여주며 별일 없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었죠. 그렇게 무사히 식을 올리고 우리는 신혼생활로 접어들었어요. 남편은 요리를 하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나머지 집안일도 모두 나눠서 했어요. 서로 혼자 산 시간이 있어서인지 자잘구레한 집안일은 둘 다 능숙했고 사소한 습관마저 잘 들어맞아서 새삼 놀라웠어요. 치약을 어디서부터 짠다거나 휴지를 어떤 방향으로 걸어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싸운다는 친구들 얘기를 종종 들었어서 걱정을 조금 했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잘 맞았어요. 역시 남편 하나는 잘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을 채 즐기기도 전에 결혼을 맞이하는 첫 번째 제사가 다가왔어요. 제사를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죠. 장은 본인이 다 받을 테니 사흘 전에 준비해서 시댁으로 내려오라는 거였어요. 속으로
올 게 왔구나 싶긴 했습니다. 아니 하루 전도 아니고 이틀 전도 아니고 무려 4일 전부터라니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옆에서 듣던 남편이 더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아니 4일 전부터라뇨. 혼자서 하시던 걸 둘이 하는데 왜 준비 날짜가 더 늘어나요? 제사 지내는 날 아침에 일찍 저랑 같이 내려갈게요. 무슨 소리니? 아니 새 가족이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더욱 신경을 써야지. 평소보다 가짓수도 좀 더 신경 쓰고 정성을 다해야지. 어머니, 죽은 조상보다 산 가족이 우선이죠. 어머니 말씀처럼 새 가족인데요. 아이 세상에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런 말 하면 못 써. 조상님이 들으실까봐 무섭구나. 당장 며느라기 바꿔라. 어차피 스피커폰으로 모든 내용을 같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저에게 주었고 저는 예 하고 일단 모든 일에 대해서 알았노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댁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마음의 준비라는 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각도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저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일단 어머니는 저와는 대화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음식 준비를 하는 내내 마치 혼잣말처럼 조상들을 향해서만 말을 거시더군요. 제주도에서 온 돔이에요. 아이 푹푹 잡숴보세요. 입맛에 맞으셔야 할 텐데. 사과가 제철이라 어찌나 달고 아삭아삭한지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이번에 새 식구가 왔으니 그저 예쁘게 봐주시고 그저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러고는 저를 한 번씩 쳐다보면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함께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식 준비에 몰두해서 시어머니의 혼잣말 아닌 혼잣말을 못 들은 척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차마 같이 조상님에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하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당연히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상을 차리기 전에 갑자기 부르시더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남편은 어떻게 만나는지, 이번 제사 준비를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지 등 빈상에 대고 면접 보듯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사 준비하러 오면서 누가 이런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쯤 되니 내가 시집을 온 게 아니라 이상한 종교 집단에 끌려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일단은 군소리 없이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어요. 실제로 이상한 종교나 점에 빠지시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고요. 그렇게 견뎌낸 3일간 정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았던지요.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네요. 해가 지면서 하나둘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행렬이 끝이 없었어요. 육촌 고모님이라거나 팔촌 조카라거나 이름은커녕 관계조차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친척들이 어찌나 많던지요. 저는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집안의 며느리로서 인사를 드리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옆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낫긴 했어요. 인사를 드리는 동안은 남편이 내내 옆에 서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제사 준비를 했는데 정작 제사를 모시는 동안은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식사도 한참 늦게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해야만 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그나마 옛날 분이시니까 하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끝나고 하룻밤 더 자고 가라 하시는 시어머니를 만류하는 건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게 시댁에 다녀온 후 저는 몸살이 나서 사흘간 끙끙 앓았어요. 독감에 걸린 것처럼 열이 오르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지 뭐예요. 다행히 가게까지 닫고 종일 곁에 있어준 남편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딱 사흘 후에는 거짓말처럼 멀쩡해졌어요. 이 사람 죽도 어쩜 그리 맛있게 끓이던지요.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음 제삿날이 다가왔고
남편은 지난번 저의 몸살 이후 이젠 정말 정리해야겠다며 벼르고 벼르던 말을 시어머니께 꺼냈어요. 제사 횟수를 줄이자고요. 마침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병원에 갔다가 예기치 못하게 임신 4주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남편은 이걸 기회 삼으려고 한 거죠. 단번에 제사를 없앨 수 없을 테니 횟수라도 차근차근 줄여가며 저에게 부담을 덜어주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셨고 심지어 있던 제사를 없애면 화를 입는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임신한 지 4주? 아휴, 그러면 지난 제사 이후 들어선 건 아니니. 아기까지 점지해 주신 조상님들에게 어찌 그래? 이번엔 더 잘 모셔야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은 물론 저까지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다 이번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시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결국 남편의 만류로 다음 제사 때 저는 참석하지 않고 남편만 홀로 시댁에 다녀왔지 뭐예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제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셨지만 남편도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나섰기에 큰 소리가 오가거나 하진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게 문제였어요. 남편은 요리를 잘하는 만큼 늘 제사 준비를 거두려고 했지만 여기서도 너무 당연하게 시어머니는 남편을 부엌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하셨어요. 결혼 전에는 물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로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점지해 주신 조상님들을 더욱 잘 모셔야 한다며 정말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아놓고 계셨대요. 보다 못한 남편이 가짓수라도 좀 줄이려고 과일 바구니를 건드렸고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남편을 말리느라 허둥지둥 달려오셨어요. 그러고는 우당탕 소리를 내며 그만 넘어지시고 말았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부축하러 달려가느라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내팽개쳤고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조상님들 드릴 과일을 소홀히 했다고 남편에게 소리부터 질렀다고 해요.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끙끙거리며 끝까지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고 그쯤 되자 남편도 기가 막혀서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라며 소리를 버럭 질러댔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사를 모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앰뷸런스에 실려가셨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으셨다고 하네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도리어 남편을 나무랐다고 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럴 거면 제사고 뭐고 정말 다 때려치워요, 제발. 큰 소리 내지 마라, 얘. 여긴 병원이야. 그리고 말 조심해라. 가뜩이나 네가 제사를 줄여야 하니 어쩌냐면서 과일마저 집어던지니 동티가 온 거야. 예?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거기다 요즘 같은 시대에 동티라뇨. 다음 제사가 언제냐? 다음 제사 때는 더욱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해. 그래야 허리도 빨리 낫고 아이도 잘 낳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게야. 그때는 며느라기도 올 수 있겠지? 남편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태도였고 저도 여기까지 듣고 나자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그놈의 조상님이 대체 뭐라고. 매 제사 때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정성을 점점 다해야 한다며 눈사태가 난 것처럼 눈덩이가 더 커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결국 저는 계속해서 제사에 빠지게 되었어요.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또다시 그런 노동을 며칠 동안 할 자신이 도무지 없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 정말 짐작도 가지 않았고 아기도 걱정되었고요. 시어머니는 제사 때마다 전화를 거셨지만 남편이 철저하게 방어해준 덕분에 저는 큰 소리 한 번 듣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남편 하나는 확실히 잘 얻은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시댁과 남편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설이 되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큰 명절이었죠.
저의 배는 막달이 되어 슬슬 거동이 불편할 정도였지만 뱃속의 아기도 건강했고 저도 건강했기에 저는 시댁을 찾아가자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질색을 하며 언제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집에서 꼼짝 말라고 했죠. 자신도 일이 있어 당일 아침에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정 가고 싶으면 그때 같이 가자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영 편치가 않더라고요. 날도 추운데 혼자서 음식을 하고 계실 시어머니가 자꾸 눈에 밟히기도 하고 명절에조차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도리 없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결국 저는 혼자서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병원으로 달려갈 것을 신신당부하고서도 영 개운치 않은 얼굴로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친정엄마에게도 연락을 드렸더니 한숨만 푹푹 쉬시다가 차라리 당신이 오셔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말리느라 또 한참이 걸렸어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는 정말로 과장 없이 산더미 같은 음식들이 쌓여 있었어요. 차례상이라고 평소보다 어찌나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던지 양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군요. 저를 본 시어머니는 반색을 하시며 저를 반겨주셨고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려서 조상님 뵐 면목이 생겼다며 어서 음식 준비를 하자고 저를 부엌으로 이끄셨어요. 저의 커다랗게 불러온 배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차피 각오를 하고 찾아온 거 무리가 가지 않는 한에서 시어머니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해 조금씩이나마 일을 거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마땅치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없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하셨는지 변함없이 조상님들께 말을 걸며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셨죠. 그렇게 한참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배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호흡을 하며 잠시 앉아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정색하며 일어나라고 하시지 뭐예요? 예, 그렇게 게으름 피우고 있다간 될 것도 안 되는 법이야. 얼른 일어나거라.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래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다 끝내려면 밤을 새우게 생겼구나.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야 너도 순산하고 애도 건강하게 잘 나올 것 아니냐. 얼른 음식 놓고 인사도 드려야 해. 그 다음에 병원에 가도 안 늦어. 다들 얼마나 시장하시겠니? 한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만삭인 제 배를 들고 있던 쟁반으로 툭툭 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혔지만 모르는 척할 수도 없어서 네 어머니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그 순간 양수가 터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저는 순간적으로 패닉이 왔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저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전화 좀, 아니면 남편에게라도 연락을. 어머니? 그리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배와 바닥을 보고 눈을 끔뻑거리시더니 조상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며 빈상 앞에 앉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끙끙대며 저는 시어머니를 외쳤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그 조상님을 불러대며 잘 부탁한다는 말이나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 말 안 들리세요? 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양수가 터졌다고요. 제발, 아니면 남편이라도 좀 불러주세요. 네? 조상님, 그저 우리 며느라기 순산하게 하시고 제 정성 받아주시고 어머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저는 하늘이 노래지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쿵쾅대던 심장을 가라앉히고자 심호흡을 하며 다시 앉아야 하나 계속 서 있어야 하나 고심하던 순간 갑자기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지 뭐예요? 구원자가 나타났나 싶었더니 세상에 친정엄마가 오신 거였어요. 어찌나 급하게 들어오셨던지 신발도 벗지 않고요. 저는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끼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남편 것과 연동시켜뒀었거든요. 맥박이 급상승하며 불규칙해지자 남편에게 알림이 갔고 남편이 급히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친정엄마는 저와 통화 후에 영 마음이 불편해 마침 시댁으로 오고 계셨던 차에 바람처럼 날아오신 거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저는 엄마에게 전화라고만 얘기했고 엄마는 허둥지둥하시며 우선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이런 상황은 당연히 엄마도 저도 처음이라 우리는 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시선이 다시 시어머니를 향하자 엄마 역시 제 시선을 따라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빈 상 앞에 앉아 기도를 올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본 엄마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죠. 시어머니는 엄마를 본둥만둥하시며 태연하게 조상님께 넋두리만 계속하고 계시더군요.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셨는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시어머니께 집어 던졌지 뭐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딸이랑 손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러고만 있어요. 아유, 조용히 좀 하세요, 사돈. 우리 조상님께서 놀라시겠어요. 무슨 일 생기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빌고 있잖아요. 방해하면 벌 받아요. 뭐라고? 당신 아주 그렇게 좋아하는 조상 곁으로 보내주겠어. 어디 이것도 조상님한테 한번 해결해 달라고 빌어보지 그래? 엄마의 분노는 거기서 폭발했어요.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와 차례상을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괴력이 솟으신 건지 저는 끙끙 앓던 와중에도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하면서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돈. 조상님 화나서 애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니, 대놓고 악담을 해도 유분수지. 뭐가 어쩌고 저쩌요? 우리 집안 우리 애 모두 그놈의 조상 없이도 평생 잘 살아왔어요. 저는 혹시라도 저한테 불똥이 튈까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와 엄마가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를 욕하는 것을 듣고만 있어야 했어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다행히 구급차가 금방 도착해 저는 들것에 실려서야 시댁을 나올 수 있었고 4시간의 진통 끝에 예쁘고 튼튼한 아이를 낳았어요. 물론 저에게도 아무런 이상은 없었고요. 제가 진통하는 사이에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저와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나중에 친정엄마를 통해 사건의 내역을 다 들은 남편은 무언가 결심한 듯 잠시 전화를 하고 오겠다고 했죠. 잠시 후 다시 나타난 남편은 앞으로 시어머니를 뵙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생각 같아선 연을 끊고 싶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가끔 전화로 안부만 여쭙겠다 했어요. 그마저 본인이 할 테니 저에겐 일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전 안타깝지만 저 역시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이 저와 제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때문에 우리 아들을 부러우지도 못했어요. 시모가 병원 앞에서 산후조리원과 저희 집 앞에서 서성일 때마다 저희 엄마가 시모에게 소금을 뿌려대고 물을 뿌려대며 얼씬도 하지 말라고 퇴마를 하듯 시모를 내쫓았거든요. 엄마도 시모를 흉내내며 우리 집 조상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아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러가요.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네 조상님한테 물어보던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시모는 할 말이 없는지 씩씩대며 엄마에게 욕을 했고 그 뒤로는 찾아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어요. 올 때마다 저런 테러를 당하니까요. 저도 그 전까지는 시어머니 인생에서 제사가 조상님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지만 산 사람이 옆에서 비명을 지르는데 등 돌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기복신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과 치료까지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치료를 다니고 상태가 호전이 되면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고요. 시모는 칫소리를 내며 입이 대빨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럴 시모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시모가 그러던가 말던가 남편 보고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넘게 시모랑은 연락 두절로 지내고 있어요. 짐작은 했지만 시모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제사에 집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정말로 힘들 때 당신 곁에 있어주는 게 산 사람인지 혹은 돌아가신 조상님인지 깨달으시는 날이 올까요? 그때가 되면 저희 부부 선입견 없이 시어머니를 다시 맞이해드리려 해요. 부족한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과한 건 더 문제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걸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부끄러운 시댁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